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자는 입에 담기도 추접한 사연의 한 중심에 서게 되었다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는데요. 끝까지 들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자입니다. 제 입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날이 올 줄은 몰랐는데 생각할수록 기가 막히고 황당해서 사연을 안 보내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지금 제 심정 같아서는 길에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붙잡고 하소연을 하고 싶을 정도로 제 속이 말이 아닙니다. 저는 지난 30년이 넘는 결혼 생활 동안 혼자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외로운 결혼 생활을 유지해왔어요. 이런 이야기 해봐야 제 얼굴에 침 뱉기라는 건 알지만 해야겠네요. 저는 명백히 사기 결혼을 당했습니다. 남편과 결혼 전에 남편에 대해 들은 이야기는 순전히 다 거짓말이었어요. 저와 남편은 저희 이모의 소개로 만났어요. 이모가 이런 선비 집안이 없다고 입에 칩이 마르게 칭찬을 해서 그런 줄만 알고 혹해서 결혼했습니다. 저도 알아요. 제 실수죠. 결혼이라는 건 무엇보다 신중하게 결정했어야 했는데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제가 결혼을 좀 급하게 한 게 바로 밑에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요. 동생에게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3년 가까이 만난 남자친구인데다 동생 나이도 계속 찾아보니 남자 쪽에서 결혼을 서두르더라고요. 동생도 그 남자랑 지금 당장 결혼하고 싶다고 난리인 상황이었는데 바로 위에 언니인 제가 시집을 안 가고 있으니 부모님께서 빨리 선이라도 봐서 시집을 가라고 상하였어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저는 등 떠밀려서라도 결혼을 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저희 친정 바로 옆 동네에 사는 집안의 둘째 아들이에요. 사남매 중 둘째로 위로 형 하나, 밑으로 남동생 하나, 여동생 하나가 있었습니다. 시부모 될 사람들이 내가 잘 아는 사람들인데 시아버지가 동네에 땅도 많고 집도 기와집에 좋아. 그나들은 배 탄다고 결혼도 안 하고 살면서 이 나라 저 나라 돌아다닌다고 하니 얼굴 보기도 힘들대. 그래서 부모 둘 다 둘째한테 의지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 내가 듣기론 둘째 아들이 장남이나 다름없어서 나중에 재산도 다 둘째한테 물려준다고 하더라. 20대 초반까지 도시에는 나가본 적도 없이 시골에서만 살았으니 제가 세상 물정이라고 알았겠어요. 그저 남자가 착실하고 시부모님이 돈이 좀 있다고 하니 그거면 됐다 싶어서 얼른 선자리에 나가 남자를 만났습니다.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는 다행이다 싶었어요. 저랑 1살 차이밖에 안 난다고 해서 젊을 줄은 알고 있었는데 사람이 키도 훤칠하고 인물도 나쁘지가 않은 게 괜찮더라고요. 겉으로 봐서는 멀쩡해 보이니 저는 고민할 거 없이 시집가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부터가 제 인생의 비극 시작이었죠. 이모가 말한 건 다 그냥 동네에 떠도는 이야기일 뿐 사실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집이 한 채 있기는 했는데 기와집도 아니었고 당시에도 이미 70년, 80년은 된 시골집이었어요. 시부모님이 집 앞에 농사를 짓는 땅이 조금 있었는데 크게 돈이 될 정도로 좋은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시골에서는 흔한 보통 집안이었죠. 거기다가 그렇게 점잖은 선비 집안이라고 칭찬을 하더니만 그 말도 틀린 말이었어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남편의 친엄마가 아니더라고요. 동네 사람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시아버지가 젊어서부터 조강지처를 놔두고 바람을 피워 둘째 부인을 둔 거라더군요. 시아버지께서는 30년 넘게 두 집을 오가며 살림을 하셨고 남편과 바로 위에 큰형을 낳아주신 친어머니는 몇 년 전 돌아가셨답니다. 그래서 둘째 부인이 이 집에 들어와 조강지처 흉내를 내는 거였어요. 당시에 시골에서는 그런 일이 흔하게 있었다고 해도 저희 시댁이 그런 집안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왜 옛말에 바람은 유전이라고 아버지가 바람 피우면 그 집 아들이 똑같이 닮는다고들 하잖아요. 진작에 시아버지께서 두 집 살림을 하고 다니는 분이라는 걸 알았다면 남편과의 결혼을 고민했을 거예요. 제 남편도 시아버지처럼 구는 꼴을 볼 수 없으니까요. 더군다나 저는 결혼하자마자 시댁에 들어가 살았기 때문에 시집살이까지 해야 했어요. 물론 시아버지께서 따로 집 얻어줄 돈이 없으니 들어와 살라고 하신 거긴 하지만 만약 남편이 친자식이 아니라는 걸 미리 알았다면 어떻게든 핑계를 만들어서라도 시댁에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결혼해서 시댁에 살면서 제가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저 혼자 6식구 살림을 다 도맡아 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 밥 차리고 남편 출근시키면 곧바로 시부모님 농사일 돕고 또 밥하고 시누이랑 시동생 빨래까지 하며 한시도 못 쉬고 그러고 살았습니다. 제가 결혼할 당시에 남편 아래 아직 미혼인 남동생 하나, 여동생 하나 둘이 있었거든요. 둘 다 둘째 어머니인 현 시어머니께서 낳은 자식들이었죠.
제가 시어머니께서 둘째 어머니라는 걸 알기 전부터 좀 이상했던 게 시어머니께서 유난히 남편을 천대하기는 했어요. 남편이 무슨 말만 하면 무시를 하더라고요.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농사를 지으시다 허벅지 주변에 수포 같은 게 잔뜩 생겨서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보자마자 대상포진 같다고 얼른 병원에 가자고 했습니다. 에이, 대상포진이면 아버지 저렇게 식사도 못하셔. 봐, 밥만 잘 드시잖아. 밭에서 벌레 물린 거 아니야? 벌레 물렸다고 저렇게 수포 생길 리가 있어? 대상포진 맞다니까. 아버지, 얼른 저랑 병원 가요. 시아버지의 허벅지를 보고 남편과 시동생이 티격태격하니 시어머니께서는 기다렸다는 듯 시동생 편을 드시더니 남편에게 무안을 주시더라고요. 고등학교도 다니다가 그만둔 놈이 뭘 한다고 하는 척이야. 셋째 말대로 이거 밭에서 일하다가 벌레 물린 거니까 약 바르고 하루 쉬시면 괜찮아질 거야. 그때는 시어머니가 남편의 친엄마가 아니라는 걸 몰랐을 때다 보니 저는 듣는 내내 기가 막혔습니다. 세상에 뭐 저런 엄마가 다 있나 싶더라고요. 그때야 아들이라면 엄마들이 다 쩔쩔매면서 떠받다 들던 때였는데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었죠. 그런데 시아버지께서 대상포진이 맞았습니다. 괜히 시동생과 시어머니 말대로 약만 바르고 집에 계셨다가 다음날 증상이 더 심해지셔서 남편이 출근도 못하고 시아버지를 업고 병원에 달려갔어요. 아이고, 우리 둘째 아들 아니었으면 죽을 뻔했네. 셋째랑 당신은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벌레 물린 거라고 설레발을 치고 있어. 계속 모르고 약만 발랐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다고 소리를 지르시던 시아버지는 병원에 가자마자 대상포진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오시고는 금방 나아지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이게 다 남편 덕이라고 시어머니와 시동생을 나무라셨어요. 둘째 너는 어쩜 딱 보고 대상포진인 줄 알아? 우리 둘째 똑똑하네. 그게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대상포진으로 며칠 동안 고생하시던 게 기억나서요. 어머니는 등에 비슷한 모양으로 생겼었거든요. 아이고, 을사납셨네, 을사납셨어. 그날 일로 남편과 시어머니의 관계를 확신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남편에게 친어머니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왜 그런 중요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길 바랬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 힘들어서 그랬다고 하면 이해했을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오히려 저에게 언성을 높이더라고요. 그게 무슨 좋은 말이라고 당신한테 말을 해. 시아버지가 두 집 살림하던 사람이라고 하면 좋아할 며느리가 어딨다고. 아무리 그래도 결혼하고 나서는 이야기했어야지. 이 집안에서 나만 모르고 있었잖아. 남편은 일부러 저에게 말하지 않은 거였습니다. 저는 아무리 그래도 결혼하고 나서는 말해줬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따졌지만 남편은 그 순간 입을 딱 다물어 버렸어요. 또 입 다물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대꾸를 해야지. 어쩜 당신은 사람이 궁금해서 말을 하면 그렇게 입을 딱 다물어? 그게 바로 남편 특기예요. 남편 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들거나 시어머니 때문에 속상한 일이 있어서 남편에게 하소연을 좀 하면 남편은 항상 대꾸도 없이 없는 사람처럼 입을 딱 다물어 버립니다. 그럴 때면 저는 꼭 벽이랑 대화하는 것 같았어요. 어디 다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할 곳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밖에서는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집에서는 일절 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저로서는 답답해도 당시에는 그러려니 하고 참았던 게 내가 남편이라도 이런 분위기에서는 할 말이 없겠다 싶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남편과 자기 친자식들을 차별하셨거든요. 시어머니는 아니라고 하셨지만 제가 보기엔 티가 많이 났습니다. 남편은 동네의 작은 조경회사에서 조경일을 했었는데요. 새벽에 나가 일이 끝나고 들어오면 항상 8시가 넘고는 했습니다. 반면 시동생과 시내인은 시내에 있는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6시가 넘으면 집에 들어왔어요. 당시에 제가 거의 모든 살림을 도맡아 하고 있었으니 하루에도 10번씩 밥상을 차려야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시동생 시누이 저녁상을 차리면서 남편 주려고 따로 남겨둔 반찬이나 찌개를 시어머니께서 멋대로 시동생이나 시누이 밥 먹을 때 다 꺼내놨어요. 한두 번은 저도 모르고 있다가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 저녁 차리려고 하면 제가 남겨둔 반찬이랑 찌개가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어머니, 그이 오면 주려고 찌개랑 반찬 냉장고에 넣어뒀었는데 혹시 못 보셨어요? 분명 넣어뒀었는데 없네요. 그거야 애들 퇴근하고 왔을 때 저녁으로 줬지. 시어머니는 뻔뻔하게 얼굴 표정 하나 안 변하고 자기 자식들에게 다 줬다고 말했습니다.
그 반찬이랑 찌개는 그이 주려고 따로 빼둔 건데 다 시동생이랑 시누이한테 주시면 어떡해요. 영우 씨 지금 퇴근하고 와서 씻고 있는데 당장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어머, 너는 애가 왜 그렇게 손이 작니? 그러게 좀 많이 찌개 놓으면 될걸. 몰라. 네 남편 먹을 거니까 지금이라도 얼른 해서 주면 되지. 정 먹을 거 없으면 라면이나 하나 끓여줘. 세상에 어쩜 저렇게 티를 내는데 제가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친자식이 아니라고도 그렇지 20년 넘게 옆에서 지켜봤는데 먹는 거 가지고 저렇게 추잡하게 구니 저까지 다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저도 남편한테 정이 많은 건 아니지만 시어머니께서 그럴 때 보면 남편이 안쓰러웠어요. 저렇게 사랑을 못 받고 커서 아내인 나한테도 무심한 건가 싶더라고요. 남편은 저에게 무관심해도 너무 무관심했어요. 결혼 전에야 선자리에서 만나서 반년 만에 결혼했으니 가까워질 시간이 없다 치지만 결혼까지 했는데도 영 저에게 살갑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남편이 조경 일을 하다 보니 다른 지역으로 출장을 가는 일도 많았어요. 특히나 섬이나 아예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면 한 달씩 집에 안 들어올 때도 있었는데요. 그럴 때면 저 혼자 시댁에서 외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정말로 외톨이가 되어버리고 만 사건이 있었어요. 시동생이 결혼하겠다고 여자를 데려왔어요. 시동생은 남편보다 1살 어려서 저랑 동갑이에요. 당시에는 시동생이 좀 늦은 결혼이었는데 시동생보다 5살이나 어린 여자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저와 달리 동서될 사람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애교도 많고 성격도 싹싹했어요. 저와 다르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티가 났습니다. 시어머니에게도 보자마자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애교 있게 부르면서 잘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시어머니께서 자기 친자식들만 끼고 도시는 와중에 동서까지 들어오면 저는 찬밥 심세했게 뻔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할 말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셋째씩 날짜 잡혔으니까 너희는 집 구하는 대로 나가라. 둘째한테도 말해뒀으니까 아마 이번에 오면 집 구한다고 할 거다. 저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했습니다. 난생 처음 듣는 소리였어요.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뱃속에 애도 생겼는데 갑자기 그러시면 저희 세 식구 어디로 가요? 애도 생겼으니까 나가라는 거지. 도대체 언제까지 이 좁은 집구석에 얹어서 살 거야? 저는 시부모님의 말씀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결혼해서 시댁에 들어와서 살아야 한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달갑지 않았었지만 당시에 이미 시댁에 들어와 산 지 3년이 다 됐을 때였어요. 거기다가 아이도 임신했을 때였고요. 남편이 벌어오는 돈은 항상 시아버지께 생활비로 다 내놓았고 저에게 용돈 정도 줬었기 때문에 일절 모아둔 돈이 없었습니다. 그럼 당장 집 구할 돈이라도 아버님께서 주셔야죠. 지금까지 그이가 벌어온 돈 다 아버님께 드렸는데 저희가 무슨 돈이 있어서 나가요. 지금까지 시부모님께 불만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며느리로서 시부모님께 또박또박 돈 가지고 따질 수 없어서 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시동생이 결혼해서 당장 들어와야 한다고 저희더러 갑자기 나가라고 하시니 기가 차더라고요. 어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내가 받은 건 너희가 우리 집에 얹혀 사니까 당연히 생활비조로 받은 거지. 내가 그 돈을 왜 줘? 부모 자식 사이에 이런 경우는 또 처음 봤습니다. 저희 친정에서는 아무리 사정이 좋지 않아도 자식들한테 힘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도와주시려고 하세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지금까지 3년 동안 남편이 벌어다 온 돈을 다 가져가시고는 이제 와서 그건 당연한 돈이라고 하시면서 빈몸으로 나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저는 결혼하고 처음으로 남편이 얼른 돌아오길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외지로 떠난 남편을 기다려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한시라도 빨리 남편이 돌아왔으면 싶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믿을 사람을 믿었습니다. 남편은 시아버지에게 따질 생각이 없었어요. 역시나 입을 꽉 다물고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대로 짐을 싸더라고요. 저에게도 짐을 싸서 당장 친정에 가 있으라고 했어요. 왜 아버님한테 아무 말도 안 해? 당신 돈 있어? 돈 있어서 지금 나가겠다는 거야? 내가 돈이 어딨어. 나는 당분간 부산 숙소에서 지낼 테니까 당신은 친정에 가 있어. 내가 돈 구하는 대로 붙여줄 테니까. 남편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렸습니다. 본인은 어차피 일하느라 부산에서 지내고 있으니 계속 부산에 있겠답니다. 시부모님께 쫓겨나듯이 나가는 마당에 이제는 부부가 떨어져 살자네요. 그것도 임신한 마누라하고 말이죠. 그게 말이 돼? 임신한 마누라 버리고 당신만 나가서 혼자 살겠다는 거야? 안 그래도 시부모님의 갑작스러운 통보에 혼란스러운 와중에 남편의 행동에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버리긴 누가 버린다는 거야? 그럼 어떡하냐?
셋째 장가가면 지낼 곳이 없다는데 신혼인데 집도 없이 살게 할 순 없잖아. 가관도 이런 가관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 와중에 자기 동생 편을 들었어요. 울프 동생이 임신한 아내보다 더 중요한지 일절 시아버지께 반항 한 번 안 하고 그대로 집을 나왔습니다. 저는 남편이고 뭐고 다 싫었습니다. 볼록하게 나온 배만 보면 눈물이 울컥했어요. 제가 이런 취급이나 받으려고 결혼한 게 아닌데 어쩌다가 이런 신세가 됐나 처량하더라고요. 결국은 저와 남편은 그렇게 떨어진 채 2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저는 친정에서 아이를 낳고 살았고 남편은 여기저기 떠돌이처럼 살면서 한 달에 한 번 아이를 보러 친정에 오고는 했어요. 남편은 미안하다고 올 때마다 자기 딴에는 이것저것 바리바리 싸들고 오기도 하고 생활비도 넉넉하게 줬지만 이미 한 번 틀어진 마음은 쉽게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결혼한 지는 5년이 넘었어도 남편이랑 한 집에서 한 이불 덮고 산 거는 1년도 채 되지 않으니 미운 정도 들지를 않더라고요. 언제부턴가는 오히려 남편과 떨어져 사는 게 익숙했습니다. 아이도 어릴 때라 아빠를 찾지도 않았고 친정 부모님 곁에서 마음껏 응석 부리며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친정 부모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남편이랑 합쳐서 나가기를 바라셨죠. 당연한 일이에요. 시집간 딸이 남편도 없이 홀몸으로 애를 데리고 친정에 들어와 있으니 주변에서들 어지간히 쑥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친정에 올 때마다 친정 부모님은 사위 눈치를 보며 언제쯤 저와 아들을 데리고 나갈 거냐고 물었습니다. 자네 힘든 건 알지만 애도 벌써 돌도 지났고 슬슬 아버지도 찾을 텐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건가? 웬만하면 월세라도 얻어서 얼른 살림 차려야지. 저야 남편이랑 살림을 합쳐봐야 어차피 애랑 둘만 남겨줄 게 뻔하기에 그대로 친정에 사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친정 부모님 말씀이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아도 가족이 떨어져 사는 게 익숙해지면 좋을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올해도 힘들 것 같다고 했어요. 올해 잡힌 인들이 다 지방이고 섬이라 지금 당장 제가 어디다가 터를 잡고 살아야 할지 판단이 안 서네요. 그래도 올해 지나면 전세 보증금 정도는 어떻게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네, 작년에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나? 원래 돈이라는 게 그래. 모이만 하면 나가고 없으면 또 일 터지고. 어차피 재벌될 거 아닌 거 괜히 가족끼리 떨어져 있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합쳐. 정 힘들면 우리가 좀 도와줄 테니까. 이번에는 진짜예요, 장모님. 올해까지만 고생하면 내년엔 진짜 합칠 거니까 제발 믿어주세요. 남편은 친정 부모님께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친정 부모님의 얼굴에는 그늘이 졌습니다. 당신들도 이제 연세가 들 만큼 들었고 다른 자식들은 다 시집장가 가서 멀쩡하게 잘 사는데 저만 그러고 있으니 저를 볼 때마다 근심이 많으셨죠. 그러던 중 일이 좀 터졌습니다. 남편이 일하는 팀의 반장이 갑자기 늦은 밤에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남편이 일하다가 좀 다쳤다고 하더라고요. 급하게 수술에 들어가야 하는 바람에 저에게 연락을 못했었는데 이제 막 수술 잘 끝나고 나왔답니다. 저는 놀라서 그 길로 남편의 있는 병원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너무 늦어서 버스도 택시도 다니지를 않았어요. 저는 밤새 잠도 못 자고 뒤척이다가 바로 다음날 새벽이 되자마자 첫 차를 타고 남편이 있는 병원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고 말았습니다. 글쎄 남편 병실에 웬 여자가 있더라고요. 처음엔 같이 일하는 사람인가 혹은 반장이라는 사람과 아는 사이인가 수만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그 여자가 누군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자기야, 수술 잘 끝났다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얼른 일어나서 죽 좀 먹어봐. 당신이 기운을 차려야 내가 살지. 당신 이러고 있으면 난 어떡하라고. 분명 여자는 남편에게 자기야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여자에게 세상 다정한 목소리로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이, 이가 수술 별거 아니야. 며칠 입원만 하면 된다는데 뭘 걱정해. 그러자 금세 얼굴에 웃음을 띤 여자가 남편의 볼에 입술까지 맞추고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눈이 휙 돌았습니다. 앞에 보이는 게 없었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인연이 누군데 당신을 자기라고 불러? 그때는 제가 너무 뭘 몰랐습니다. 남편에게 딴 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조용히 모르는 척하고 있다가 두 년놈들이 더러운 짓을 하는 걸 다 증거로 잡아 그때 헤어졌어야 했는데 당시에는 제가 힘이 넘치고 젊을 때라 몸이 먼저 나갔습니다.
그대로 상간녀 연에게 달려든 저는 그녀 머리끄댕이부터 잡았어요. 너 뭐야? 뭐 하는 년인데 저 자식은 남자한테 붙어서 그 더러운 입술을 비비고 있어. 당신 뭐야? 뭔데 이래? 이 손 안 나? 저도 저였지만 그 상간녀년도 힘이 얼마나 좋은지 자기 잘못도 모르고 똑같이 제 머리끄댕이를 잡았습니다. 저와 상간녀는 그대로 서로의 머리끄댕이를 잡은 채 병실 바닥을 구르고 굴렀어요. 간호사들이 와서 말리지 않았으면 아마 둘 다 머리가 다 뽑히고 말았을 거예요. 남편과 제가 사는 꼴을 보고 주변에서 별의별 말들이 많았습니다. 아무리 돈을 버는 게 중요해도 부부가 그렇게 오랫동안 떨어져서 살면 분명 남자가 딴짓 한다고요. 심지어 친정언니와 엄마까지도 그런 소리를 했어요. 세상에 여자 싫다는 남자가 어딨어. 몇 달씩 떠돌이처럼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딴짓거리 안 할 리가 있냐? 너랑 둘이 죽고 못 사는 사이도 아니고. 그러니까 빨리 집 구해서 둘이 합치고 제부도 그 일 말고 다른 일 좀 알아보라고 해. 그래, 애 금방 커. 빨리 집 구해서 정착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집도 절도 없이 살 거야? 가족들이야 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는 거야 알지만 남편과 애초에 정이 없어서 그런지 저는 남편이 나가서 뭘 하고 다니든 상관없었어요. 그런데 막상 제 눈으로 이런 거지 같은 광경을 목격하고 나니 기분이 더럽기는 더럽더군요. 저는 그 길로 상간녀년을 병원에서 쫓아냈습니다. 상간녀는 안 가겠다고 버텼지만 남편도 간호사들 눈치가 보였는지 그만 소란 떨고 돌아가라고 여자에게 호통을 치더라고요. 그러자 상간녀년이 꼬리를 내리고 돌아갔어요. 그년이 돌아가자마자 저는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남편을 취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다하다 이제 바람을 펴? 당신이 이러고도 우리 윤석이 아버지라고 할 수 있어? 오라, 당신 설마 저 년이랑 둘이 살림 차려서 살려고 나한테는 그렇게 떨어져서 살자고 그런 거야? 그런 거 아니야. 저 여자랑 절대 그런 사이 아니고 그냥 우리 숙소 근처에서 식당하는 여잔데 보는 남자마다 다 저렇게 자기자기 하면서 꼬리치고 다니는 여자야. 남편은 제가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도 아니라고 딱 잡아댔습니다. 그냥 혼자 살면서 식당하는 여잔데 원래가 남자만 보면 저러고 다닌답니다. 저는 기가 막혔어요. 남편은 저를 바보로 아는 것 같았습니다. 나 당신이랑 우리 윤석이 위해서 늦게까지 일하다가 다친 거야. 우리 셋이 살 집 구하려고. 이제 거의 다 왔어. 내가 퇴근하면 바로 올라가서 처가 근처에 집 구할 거니까 나만 믿어. 이제 와서 집을 구하겠다고? 뻔뻔한 게 당신 아버지랑 똑같구나. 바람을 피웠으면 당장 무릎이라도 꿇고 사과부터 해야지. 내가 이 두 눈으로 다 봤는데 아니라고 잡았대? 얼마 전까지도 집 구할 돈이 없다고 말하던 남편이 그날은 자기도 똥줄이 타는지 병원에서 퇴원하는 대로 곧장 집을 구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1분 1초도 더 마주보고 앉아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친정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병원에서 며칠 더 입원해야 해서 보호자가 있어야 한다고 했지만 도저히 그럴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그 더러운 상간녀년이 있는데 제가 뭐하러 거기 있나 싶더라고요. 저는 그 길로 친정에 돌아와 병원에서 있었던 일들을 모두 다 친정 부모님께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무조건 남편과 이혼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로서는 당연한 결정이었어요. 지독하게 사랑해서 한 결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5년 가까이 자식까지 낳고 살면서 외롭고 힘든 시기가 있었어도 저는 남편 하나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남편도 없이 시부모님께 모진 구박을 받은 것도 모자라 애만 딸랑 데리고 친정에 들어와 산 지도 2년이에요. 제가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을 때 남편이라는 인간은 딴 년이랑 붙어서 시시덕거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어떻게 그런 인간이랑 살을 붙이고 살겠어요. 그런데 친정 부모님의 반응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는 친정 부모님은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하셨어요. 이혼이라니? 너 제정신이야? 집안 망신을 시켜도 유분수가 있지. 이혼은 절대 안 돼. 그래, 자식이 버젓이 있는데 부모가 이혼하면 저 어린 건 어떻게 살라고. 신서방이 절대 바람 아니라고 했다며. 괜히 아픈 사람 자극해서 일 키우지 말고 신서방이 집 구하는 대로 같이 나가서 살아. 부부는 원래 지지고 볶으면서 한 입을 덮고 자는 거야. 제가 잘못 생각해도 한참을 잘못 생각했더군요. 우리 부모님만큼은 당연히 제 편일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이혼만은 절대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인간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난 못 믿어. 내가 분명히 이 두 눈으로 봤다니까? 둘이 자기자기 하면서 어쩔 줄 모르는 거? 난 이혼할 거야. 저는 억울하고 속상해서 눈물이 다 났습니다.
저는 끝까지 이혼하겠다고 울분을 토해냈어요. 그런데 부모님은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내가 너 이혼하는 꼴 보려고 지금까지 참고 데리고 산 줄 알아? 네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이혼만은 절대로 안 된다고 우기시던 친정아버지는 심지어 남편에게 직접 전화까지 해서 당신이 가진 돈이 있으니 당장 집 구하는 데에 보태서 저를 데리고 나가라고 하셨답니다. 이래서 부부가 떨어져 살면 안 되는 거야. 별거도 아닌 일로 서로 오해 생기잖아. 내가 가진 돈 싹 다 줄 테니까 지금 당장 집부터 구해. 알겠나? 네, 장인어른. 제가 설마 제 새끼 놔두고 그런 파렴치한 같은 짓을 하겠어요. 절대 아닙니다. 장인어른께서 도와주시면 제가 곧바로 집 얻어서 애들 엄마랑 우리 윤석이 데리고 나올게요.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더니 저는 친정부모님께마저 버려졌어요. 친정부모님은 딸내미 이혼녀 되는 게 싫어서 그런 더러운 놈이랑 살라고 하셨어요. 그때가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인 것 같아요. 남편도 부모님도 누구 하나 진심으로 저를 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에 저는 절망해서 아무런 의욕조차 없었어요. 그런 저에게 하나 남은 건 집이었습니다. 정말 제가 이혼이라도 하겠다고 할까봐 겁이 나기는 했는지 남편은 그동안 모은 돈을 다 내놓았어요. 그 돈이랑 친정아버지께서 도와주신 돈까지 하니까 못해도 전망 좋은 동네에 간단하게 농사 지을 수 있는 땅까지 있는 집 정도는 살 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복잡한 생각 같은 건 다 떨쳐내자 싶어 아들을 데리고 다니며 여기저기 좋은 집을 보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친정아빠 돈으로 제가 원하는 동네에 원하던 집을 덜컥 사버렸어요. 인간에게 대인 마음을 이 좋은 집에서 아들과 치유하자 싶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남편이라는 인간은 개차반 중에 개차반이었어요. 저나 친정부모님 앞에서 바람 같은 거 피운 적 없다고 그렇게 딱 잡아떼던 인간이 알고 보니 바람 피우는 게 일상이더라고요. 한 번은 여름 휴가라 남편이 집에 온 적이 있었는데요. 아들도 고학년 때라 방학을 맞이해서 오랜만에 셋이 여행을 갔습니다. 남편이야 워낙 전국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는 사람이다 보니 좋은 곳을 많이 알더라고요. 오랜만에 온 남편이 아들을 데리고 물놀이도 하고 낚시도 같이 해주는데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좋았습니다. 저에게는 나쁜 남편이라도 아들에게는 좋은 아버지일 수 있으니까요. 남편과 아들이 물놀이를 하고 둘이 샤워를 하러 들어갔어요. 저는 아무렇게나 벗어둔 남편의 옷과 가방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던 중 보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보고야 말았어요. 남편은 가방 앞주머니에 작은 수첩이 하나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뭔가 싶어서 수첩을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수첩에는 알 수 없는 이름들과 전화번호, 주소가 가득 적혀 있더라고요. 본, 홍디귿, 송이응, 369-3987, 밀양 달콤 디귿, 2-999-1003? 이게 다 뭐야? 무슨 이름이 이래? 저는 수첩을 유심히 노려보다 도저히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돼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뭔가 머리에 번뜩이는 게 있어서 설마 하는 마음으로 곧장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첩에 적혀있는 번호로 무작정 전화를 걸었어요. 네, 홍다방입니다. 혹시 거기 송씨 아가씨 있나요? 송양? 지금 출장 나갔는데. 무슨 일이세요? 역시나 제 생각이 맞았습니다. 남편이 수첩에 가득하게 적어둔 건 다름 아닌 다방 연락처였어요. 남편은 일하러 지방 현장에 갈 때마다 그 동네 다방년들이랑 영신 놀아난 거죠. 남편은 여자 없이 못 견디는 개자식이었어요. 핏줄이라는 게 참 이상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두 집 살림하고 살면서 평생 마음고생하며 산 어머니를 보고 살았으면서도 남편은 영락없이 자기 아버지를 빼다 박았어요. 아니, 어쩌면 시아버지보다도 남편이 더한 인간일 줄 모릅니다. 적어도 시아버지는 본인이 저지른 일을 책임지고 살았지만 남편은 말 그대로 자기 꼴리는 대로 추잡하게 사는 거니까요. 남편이 개차반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같이 사는 저를 보고 언니는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찼어요. 매일 개집질이나 하고 다니는 놈이 뭐가 좋다고 밥 차려주고 빨래해주냐고요. 제가 설마 그런 인간이 좋아서 참고 살겠어요?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의 복수를 하고 살았어요. 이미 아들까지 있는 여자가 여자라면 환장하는 남편에게 할 수 있는 복수가 이혼밖에 없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의 목적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아들이 아버지라는 인간이 개차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며 클 수 있게 자라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의 모든 경제권을 제가 갖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이뤄냈습니다.
친정을 나와 집을 사고 난 뒤 남편은 딴짓거리라다 저에게 걸린 적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병신 같은 남편은 저에게 이혼만은 안 된다고 빌었습니다. 우리 윤석이 아버지 없이 잘하게 할 순 없잖아. 내가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당신이 한 번만 용서해줘. 이번엔 진짜야. 믿어줘. 좋아. 대신 조건이 있어. 당신 월급 들어오는 통장 내놔. 앞으로 내가 돈 관리할게. 그럼. 앞으로 우리 윤석이 앞으로 돈 들어갈 때 많은데 당신이 알아서 관리해야지. 여자라면 사족을 못 쓰는 인간이 아들 자식은 무서운지 혹여나 자기 아들을 못 보고 살게 될까봐 쩔쩔맸습니다. 저는 그 점을 철저하게 이용했어요. 그리고 통장에 돈이 들어올 때마다 저는 땅을 조금씩 사들였습니다. 모두 다 제 명의로 말이죠. 남편이 세 번째 바람을 피우다가 걸렸을 때는 저도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다 나더라고요. 그때는 출장을 갔을 때도 아니었고 몇 달 동안 집 근처에서 일할 때였는데 동네 빵집 여자랑 바람이 났더라고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게 된 줄 아세요? 글쎄 동네 공터 차 안에서 여자랑 그렇고 그런 짓을 하다가 경찰한테 딱 걸려서 풍기물난죄로 벌금까지 냈더라고요. 그런 일까지 있고 나니 제 눈에 남편은 그냥 정신병자였어요. 여자라고 치마만 두르면 좋아서 헐떡이는 개자식이었죠. 한편으로는 저렇게까지 여자를 좋아하는 놈이 왜 굳이 가정을 유지하면서 살려고 하는 걸까 궁금했습니다. 이혼하고 나가서 혼자 살면 속 시원하게 즐기면서 살 수 있을 텐데 아무리 자식 때문이라고 해도 왜 나한테 모든 걸 다 넘기면서까지 이혼을 안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나도 더는 못 참겠어. 그냥 내가 깔끔하게 이혼해줄 테니까 앞으로는 편하게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돈이고 자식이고 그런 꼴까지 보고 나니 도저히 참아줄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정말 이혼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정신 나간 남편이 하는 말이 기가 막혀서 말문이 다 막히더군요. 나한테 당신이 있으니까 딴 여자 만나고 다니는 게 재미도 있는 거지. 당신이 없으면 내가 여자를 뭐하러 만나. 다시 생각해도 남편은 정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인간은 마누라 고생시키면서 그냥 바람 피우는 걸 즐기는 변태 정신병자였습니다. 그런 소리까지 들으니 남편이 인간이라는 생각이 안 들더군요. 괴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쯤 되니 저는 모든 걸 다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일절 남편이 하는 일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그동안 호적상으로만 부부였지 남보다 못한 관계로 줄고 살았는데 이제와 달라질 게 뭐가 있나 싶었거든요. 아들을 남부럽지 않게 키우려면 돈도 필요하고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는 아버지라는 존재도 필요할 때가 있으니 그냥 그렇게 호적만 유지하면서 살았어요. 그렇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살다 보니 남편이 무슨 짓을 하고 다녀도 화가 나지 않더군요. 그냥 꼬박꼬박 돈이나 들어오고 아들에게 아비 노릇이나 하면 그걸로 됐다 싶었죠. 그리고 아들이 자리 잡고 독립해 나가면 그때 남편과 헤어질 생각이었어요. 어차피 모든 재산은 다 제 것이고 지금까지 남편이 바람 피우고 다닌 증거들은 이미 다 차곡차곡 모아뒀으니 언제 헤어져도 저에게 손해일 건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계획한 대로 저의 박복한 인생을 정리할 날이 머지 않았을 때였어요.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던 때였어요. 아들은 서울에 있는 회사들의 이력서를 넣고 1차 합격해서 면접 준비에 한창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취직만 돼서 서울로 올라가면 바로 남편과 이혼할 생각이었어요. 그러던 중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서와 시동생이 갑자기 이혼한 거예요. 간혹 시어머니께 듣기론 동서와 시동생 사이도 영 좋지 않다고 듣기는 했어요. 시동생이 건설회사에 다녔는데 동서가 그 회사 비서로 일했어요. 나이도 어리고 얼굴도 예쁘장한 데다가 애교도 많으니 시동생이 한눈에 반해서 결혼한 거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동서가 과거가 좀 있더라고요. 비서로 일하기 전에 지방 어디 술집에서 일했대요. 그 사실을 식구들이 어떻게 알게 됐는진 모르지만 시어머니까지 알게 돼서 집안이 난리가 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당시에 이미 동서와 시동생 사이에는 애가 둘이나 있다 보니 시동생이 이혼도 못하고 참고 살았어요. 그런데 몇 년 전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최근에 시어머니까지 돌아가시고 나자 이때다 싶었는지 아예 이혼하기로 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뒤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서가 연락도 없이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동서가 시집 오고 나서 지난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한 번도 따로 만난 적이 없었는데 저는 무슨 일인가 했죠. 그런데 동서가 저를 찾아온 이유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동서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다짜고짜 저에게 따지기 시작했어요. 신상규, 이 인간 어디 갔어요? 내 전화도 안 받고 도대체 어디 갔냐고요? 동서는 잔뜩 흥분한 얼굴로 제 남편 이름까지 부르며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가 막혀서 동서의 앞을 가로막았어요. 동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그렇지 누가 시숙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불러? 그때였습니다. 동서는 오히려 제 말에 더 기가 막히다는 듯 코웃음을 치더니 저를 쏘아봤어요. 형님은 여전히 순진하시네요. 아직도 모르고 계셨어요? 제가 왜 이혼당했는지. 형님, 모르시면 똑똑히 들으세요. 저 시숙과 연인 사이예요. 그래서 남편하고도 이혼한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말해요. 신상규, 이 인간 어디 갔어요? 바람 피울 정도로 양심이라고는 없는 연놈들은 원래 다들 그렇게 뻔뻔하고 당당한 건가요? 동서는 마치 자기 남편을 찾으러 오기라도 한 것처럼 제 앞에서 당당하게 울었습니다. 미친년,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쳐들어와서 네가 내 앞에서 그 미친놈을 찾아? 말했잖아요. 나랑 당신 남편이랑 그렇게 그런 사이라고. 나 먼저 이혼하면 이 인간도 이혼한다고 했으니까 형님이 당장 이혼부터 해줘요. 형님도 진짜 멍청한 게 아니라면 동서까지 건드리는 남자랑 살고 싶진 않을 거 아니에요. 동서녀는 끝까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 미친 인간 때문에 이혼까지 한 것도 모자라서 저더러 이혼을 해달라네요. 미친 것들이 쌍으로 지랄하고 있네. 멍청한 건 너지 이년아. 새끼까지 버리고 이혼하면서 그런 새끼랑 또 살고 싶니? 그거야 형님같이 사랑 못 받아본 여자들이나 하는 소리죠. 규상씨가 형님한테는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나하고 있을 땐 돌쇠가 따로 없어요. 우리가 서로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저는 동서년 입에서 사랑이라는 소리가 나오는데 웃음이 터져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 더 묵혀뒀다가 아들까지 다 독립시키고 터뜨리려고 했는데 더는 안 되겠더군요. 미친년 말하는 거 봐라. 야, 너 큰일 났어. 내 앞에서 헛소리할 시간 있으면 얼른 산부인과부터 가봐. 너 임질이야. 뭐래? 나 괜히 겁지려고 그런 소리 하는지 누가 모를 줄 알아요? 내가 임질에 걸리긴 왜 걸려? 아휴, 역시나 그 새끼가 자기 성병 걸린 거 말 안 했구나. 어떡하니? 그 인간 얼마 전부터 오줌도 못 나올 정도로 아파서 떼굴떼굴 구르다가 병원 갔더니 임질이라더라. 상태가 심각해서 내가 아예 입원시켰어. 그거 보고 싶으면 가봐. 내가 병원 알려줄 테니까. 뭐야? 미친 새끼. 어쩐지 며칠 전부터 몸이 이상하더니만. 동서녀는 그대로 제 몸을 벅벅 긁더니만 어쩐지 이상하다고 했어요. 이제야 알았어? 그 새끼 그거 완전 성중독이야. 너 만나면서도 연신 방석집 드나드는 거 내가 몇 번이나 봤어. 설마 형님, 아니 너 나랑 신상규랑 만나고 있는 거 이미 알고 있었어? 당연하지. 내가 그 인간이랑 산 세월이 몇 년인데 그 인간이 새로 만나는 여자도 모를까봐? 말도 안 돼. 뭐 이런 거지 같은 상황이 다 있어? 이 거지 같은 상황 만든 건 네 년이지. 내 집에서 그만 시끄럽게 떠들고 얼른 병원이나 가 이년아. 더러워 죽겠어. 동서는 혼란스러운지 자기 혼자 어쩔 줄 몰라 하더니만 도망치듯 집에서 나갔습니다. 이 일이 다 어떻게 된 거냐고요? 말 그대로입니다. 개차반 중에서도 제일 개차반 같은 인간이랑 20년을 넘게 살았는데 제가 정말 저 인간을 남편으로 생각하면서 살았을 리 없죠. 저는 내내 이혼할 준비만 하면서 산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이 준비하고 기다렸겠어요. 물론 그 인간이 하다하다 동성까지 건드렸을 줄은 몰랐습니다.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 시동생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동서가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 뒤를 밟았는데 글쎄 그 상대가 남편이었답니다. 사실 그 옆에 내가 술집 출신이라는 거 알려준 사람도 형이었어요. 자기가 젊어서 자주 가던 주점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 옆에 애를 분명히 봤다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술집에서도 애교가 많아서 인기 많았다고 제 앞에서 떠벌리다라니까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인간이 있을 수가 있죠? 그때도 정말 상종하고 싶지 않았어요. 알고 보니 동서가 술집 출신이라는 걸 시댁에 말해준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답니다. 본인이 다니던 술집에서 동서를 본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 뒤로 저와 시동생은 함께 증거를 모으고 있었어요. 동서도 이미 이혼하겠다고 마음을 굳힌 상태라 시동생과 동서는 재산 분할 없이 합의하고 이혼했습니다. 양육권도 다 시동생이 가져갔고요. 빈털터리가 된 동서는 오로지 제 남편만 믿고 이혼했더라고요. 형이 이혼하고 오면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했대요. 본인은 땅도 있고 집도 있다고요. 남편은 무식해도 너무 무식했습니다. 지금까지 본인이 저지르고 산 일이 있는데 집이고 땅이고 재산이 본인 마음대로 될 줄 알았나 봐요. 그거 가지고 동서에게 이혼하라고 종용했답니다. 얼마 전 남편이 저에게 이혼 이야기를 꺼내기는 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다가 임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남편은 끝까지 그럴 리 없다고 우겼지만 제가 보기엔 이상하지도 않았습니다. 시동생에게 동서와 남편이 불륜 사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뒤 제가 남편에게 사람을 붙였는데 남편은 동서를 만나면서도 틈만 나면 시내에 있는 방석집에 드나들었어요. 그렇게 함부로 몸을 걸리고 다녔으니 임질에 안 걸리는 게 이상했죠. 그 와중에도 동서까지 만나고 다녔으니 동서년한테 옮았을 게 뻔합니다. 더군다나 남편이 임질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간단한 설문에 답을 했는데 의사 말이 남편이 아무래도 성중독 증세가 있는 것 같다고 자세하게 검사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검사 결과 남편은 성중독이 맞았습니다. 남편은 병적으로 여자한테 미쳐 있었던 거예요. 임질을 치료하더라도 남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에 대한 사고방식에 이미 문제가 있기에 또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치료를 해보기로 했던 거예요. 제가 동서에게 남편의 이야기를 하고 난 뒤 동서가 정말로 남편이 있는 병원에 찾아갔었나 봐요. 동서는 남편에게 찾아가 멱살을 잡고 난리를 쳤답니다. 네가 감히 나를 속여? 너같이 더러운 인간 때문에 내가 임질까지 걸리고 이혼까지 당한 것도 모자라서 네 마누라한테 소장까지 받았어. 앞으로 어떻게 책임질 거야? 제가 동서에게 상간녀 소송 소장을 보냈어요. 이미 증거가 수두룩하기에 동서가 빠져나갈 방법은 없었습니다. 책임은 무슨 책임이야. 술집년 주제에 좀 놀아줬더니 이게 어디서 기어올라? 너 같은 년 필요 없으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마. 남편은 자기 몸이라면 끔찍한 사람이에요. 그 전까지는 자신의 문란한 사생활에 대해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지만 자기 몸이 아프고 병들고 보니 후회가 되기는 하나 봐요. 동서에게도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답니다. 여보, 내가 진짜 잘못했어. 내가 치료하고 나오면 앞으로 평생 당신만 바라보고 잘할 테니까 나 좀 용서해줘. 그리고 우리 아들한테 나 임질 때문에 치료 중이라고 말하면 안 돼? 인간이 한심해도 어쩜 저 정도로 한심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남편의 멍청함에 혀를 끌끌 찼습니다. 용서? 웃기고 있네. 내가 이날만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용서는 용서야. 치료 핑계로 자꾸 날짜 미루지 말고 제대로 붙어. 제 입에 담기도 흉한 이 이야기가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 25년 동안 호적상 부부로 살았던 인간이 바로 그런 괴물 같은 인간이었어요. 그 이후로 어떻게 됐냐고요? 저는 남편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은 그 인간과 이혼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아들은 이미 미성년자가 아니기에 조정할 내용이 없어서 금방 소송이 끝났어요. 저는 일절 재산 분할 없이 몽땅 다 제가 가져왔습니다. 집이며 땅이며 다 제 명의이기도 했고 이혼 사유가 명백히 남편의 유책으로 인한 소송이었기에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요. 특히나 상간녀가 동서였다는 사실이 재판에 크게 작용했죠. 저는 그리고 진작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혹여나 재산 분할 어쩌고 토를 달면 그 즉시 아들에게 지금까지 남편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 다 이야기하겠다고 했어요. 남편은 다른 건 몰라도 자기 아들만큼은 끔찍하게 생각하니까요. 제가 남편에게 말은 그렇게 했어도 사실 아들에게 남편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서 전부 다 이야기할 생각은 없었어요. 저에게는 세상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어도 어찌됐든 아들에게는 아버지니까요. 정확한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아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시동생도 아이들에게는 동서와 남편의 일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언젠가 아이들이 알게 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든 평생 모르게 하고 싶어요. 저는 이혼 후 집과 땅 모두 정리해 얼마 전 아들이 있는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남편과 이혼 사실에 아들이 많이 놀라긴 했지만 아들도 성인이다 보니 저의 결정에 존중해줬어요. 저는 현재 어느 때보다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50년 넘게 산 세월 중에 지금처럼 속이 편안한 시간은 처음인 것 같아요. 반면 남편은 지난 세월 본인의 업보를 치르는 중입니다. 남편은 현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중독치료센터에 들어가 있어요. 성병에 걸린 이후 치료를 하고 나서도 후유증이 심해서 고생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요도염이 심해져서 전립선 기능에 문제가 생겨 아직도 치료 중이라고 합니다. 가끔 남편에게 한두 번 전화가 와서 알게 된 건데 저는 듣고 싶지 않아서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아들과 따로 연락하고 싶어 하는 건 같았지만 치료센터에서 나온 이후에 연락하라고 했어요. 아들은 남편의 문란한 사생활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데 갑자기 치료센터에 있다고 하면 충격을 받을 테니까요. 제 주변 지인들은 저를 이해 못해요. 그런 인간 뭐가 불쌍하다고 굳이 왜 자식 앞에서 체면을 차려주냐고요. 아들도 다 컸는데 그냥 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한 가족이고 자식이니 현실을 알아야 한다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까지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이 저에게 저지른 만행들을 아들이 알게 하는 게 정말 잘하는 짓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제 생각이 틀린 거라면 어떡하죠? 아들도 남편과 같은 남자이니 자신의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아는 게 나은 걸까요?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읽어보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긴 막장 스토리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의 가정에는 언제나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50대 여자입니다. 오늘은 너무 다사다난했던 제 인생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연 없는 사람이 없다고 하지만 저는 제 인생이 어디 가서 사연으로는 빠지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찢어지게 가난해서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었던 것 같죠? 놀랍게도 전혀 아니랍니다. 저는 아주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정확히 말하면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부유했다고 해요. 사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거래처에 볼 일이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거기로 바로 안내하겠습니다. 아빠는 출퇴근도 기사 아저씨가 해줄 정도였습니다. 아빠의 회사는 국내에서 유명한 제조업 회사였는데 덕분에 잘하면서 돈 걱정은 해본 적이 전혀 없어요. 엄마도 유명한 집안이라 돈이 많았고 저는 금지옥엽 외동딸로 구김없이 자랐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예뻐해 주셨고 친구들과 교육관계도 아주 좋았어요.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한 저는 국내에 있는 유명한 여자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김진석이었고 제 첫사랑이었습니다. 진석이는 저와 동갑이었는데 매우 활발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서로 첫눈에 반해 무려 4년을 사귀었는데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답니다. 그러다 대학을 졸업하고 진석이와 결혼하려 했는데 집에서 심하게 반대하셨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미자야, 우리가 어떤 집안인데 저런 별 볼 일 없는 놈과 결혼하려고 하는 거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당장 저놈과 헤어져. 아빠, 저는 진석이가 아니면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얼마나 저 사람을 사랑하는지 아빠도 알잖아요.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엄마랑 아빠한테 부탁하는 거 모르세요? 잘하면서 한 번도 반항한 적 없잖아요. 제발요. 미자야, 네 마음은 알겠지만 엄마도 이건 반대야. 우리 딸의 남편은 최소한 집이 우리 정도는 아니어도 적어도 중산층은 되어야 하지 않겠니? 저런 집에 우리 딸을 시집 보내라고? 엄마는 지금 너무 끔찍해서 잠도 오지 않아. 너야말로 부모 마음을 이해 좀 해줘. 엄마까지 왜 이래? 우리는 이미 평생을 약속한 사이야. 제발 결혼하게 해줘. 제발. 보통 자식에게는 부모는 없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 집은 예외였어요. 저는 자라면서 부모님에게 반항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부탁한 게 제 결혼이었는데 부모님은 오히려 화를 내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상당히 재력이 있던 우리 집과 달리 그 당시 진석이의 집은 가난했어요. 저는 몰랐는데 아빠는 진석이를 몰래 찾아갔나 보더라고요. 어느 날 진석이가 저에게 이별을 고했고 제 첫사랑은 그렇게 끝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나중에 큰 사람이 되면 미자 너를 다시 찾아올게. 나는 너 아니면 안 돼. 우리가 지금은 상황 때문에 어쩔 수가 없지만 나중에 꼭 다시 만나자. 나는 진석이 너를 믿어. 너는 성실하고 꼼꼼하니까 꼭 성공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헤어지는 것은 그냥 잠시 떨어지는 거지 영원한 이별은 아니야. 저는 진심으로 진석이와 영영 이별하는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저를 알았는지 부모님은 저를 강제로 미국에 유학을 보내셨습니다. 대학원을 억지로 미국으로 가게 된 저는 가서 향수병과 우울증에 걸리게 되었어요. 평생을 한국에서 살다 미국에 갔으니 적응을 잘했겠어요? 물론 외국 생활이 잘 맞는 사람이 있다고 하지만 저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다음 주에 졸업식이야. 그거 끝나면 바로 한국으로 들어갈 거야. 엄마랑 아빠가 원하는 대학원 나왔으니까 진석이 찾아서 결혼할 거야. 제발 그 진석이란 이름 그만 꺼내. 그리고 미국에 갔으면 거기서 잘난 놈 하나 만들지. 못하러 아직도 진석이를 못 잊어? 아휴, 됐다. 엄마랑 아빠도 네 졸업식에 참여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기다려.
상처만 남은 채로 미국 유학을 끝내고 한국으로 온 저는 진짜로 진석이를 찾으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진석이는 마치 증발한 것처럼 사라진 후였습니다. 연애를 길게 하면서 서로 집을 알았기 때문에 집도 찾아갔는데 이미 이사가고 없더라고요. 진석이가 아니면 결혼하고 싶지 않았던 저는 그렇게 아무 남자도 만나지 않았어요. 엄마와 아빠가 아무리 선자리를 주선해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다 결혼하고 저만 혼자 남은 채로 30대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미자야, 아빠가 미안하다. 그러니 제발 이번 선은 나가볼래? 이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이라고 업계에 자자해. 그러니까 제발 아빠랑 엄마 얼굴을 봐서라도 한번 나가기만 해봐, 응? 나는 결혼 생각 없다고 했잖아요. 내가 언제 진석이 찾아달라고 했어요? 나도 깔끔하게 포기했으니까 이제 나한테 결혼 얘기 꺼내지 말라고요. 생각 없어요. 급기야 아빠와 엄마는 나중에 제가 결혼하지 않자 쩔쩔매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 저를 바라보는 시선도 점점 안쓰럽다고 바뀌니 초조했나 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진심으로 결혼에 관한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마음이 바뀌게 된 계기가 있었으니 그건 바로 엄마의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어요. 엄마는 어느 날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입원했는데 검사를 해보니 바로 위암 말기였습니다. 초기도 아니고 말기였던 엄마는 이미 발견한 뒤로는 심각하게 증상이 안 좋아졌어요. 어떻게 손을 쓸 수도 없이 너무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엄마는 죽기 전에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어요. 미사야, 엄마가 너 원하는 결혼 못 시켜줘서 너무 미안해. 우리 딸이 평생 원하던 것은 그거 하나였는데, 그렇지? 엄마를 용서해줘. 그리고 좋은 사람 있으면 결혼해라. 엄마는 네가 결혼해서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엄마는 그 소리를 끝으로 끝내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비혼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는데 저 때는 사실 결혼하지 않은 것이 되게 희귀였거든요. 결혼이라는 것은 인간의 인생에서 당연한 절차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이 점점 바뀌었고 무엇보다 엄마의 유언이라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때 제 나이가 이미 36살이었으니 지금으로 봐도 늦게 결혼했죠? 안녕하세요. 미자씨, 말로만 들었을 때 상당히 미인이라서 기대했는데 실물은 듣던 것보다 훨씬 아름다우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아버님 거래처 회사의 아들 안성철입니다. 나이는 34살이고 취미는 골프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아버지한테 저도 얘기 많이 들었어요.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배우고 있어요. 성철 씨도 아버지 회사에서 같이 일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미자 씨 아버님이 우리 회사에 오셨다가 저를 눈여겨보셨나 봐요. 사실 제가 잘 보이려고 일부러 애쓴 것도 맞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싶다고 하니 아빠는 신이 나서 주변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빠 회사 거래처의 아들을 소개해 주셨죠. 안성철이라고 본인을 소개한 남자는 매우 말주변이 좋았습니다. 어색하지 않게 해줘서 저도 편하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애초에 결혼을 앞두고 만난 사이라 우리는 만난 지 3개월 만에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안서방네 회사가 우리보다는 규모가 매우 작아. 그래도 성장 가능성이 있어서 눈여겨보고 있었거든. 우리 회사와 안서방네 회사가 협업하면 우리는 아주 크게 사업을 확장할 수 있지. 그쪽에서도 아마 그걸 알고 있을 거야. 오히려 땡 잡은 거지. 아빠가 알아서 좋은 사람 구해왔을 거라 생각해요. 돌아가신 엄마 소원이 제 결혼이었으니까 저도 이제 마음이 편해요. 아빠가 알아온 결혼감이라 이번에는 당연히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서로 집안에서 우리의 결혼을 바랐던 사이라 속전속결로 결혼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집안의 만남이었지만 성철 씨는 저에게 매우 잘해주었어요. 그래서 저도 마음을 활짝 열게 되었습니다. 마치 간도 쓸개도 다 빼줄 것처럼 행동했거든요. 여자의 마음을 어떻게 얻어야 하는지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죠. 미자야, 잘됐다. 나는 네가 노처녀로 언제까지 있을까 걱정했었어. 그런데 이렇게 괜찮은 사람 만나서 결혼한다니까 내가 다 기뻐. 이제 우리 미자까지 유부녀네? 신난다. 나도 이제 너희가 시댁이니 남편이니 이런 얘기할 때 낄 수 있어서 좋아. 아이 낳으면 그때 나 많이 도와줘야 한다. 너희 내가 아이들 선물이랑 옷 많이 사줬던 거 잊지 마. 얘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잊니? 옷이랑 장난감 다 물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 살아. 진짜 어머님 돌아가시고 웃는 거 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 웃어서 너무 마음이 놓여.
제가 드디어 결혼한다고 하니까 친구들은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했어요. 저도 그래서 이때까지는 제 인생에서는 고생이라고는 없을 줄 알았습니다. 남들처럼 평범하게 남편과 아이를 낳고 행복한 인생을 보낼 줄 알았어요. 결혼식을 올리고 남편과 저는 바로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워낙 늦게 결혼해서 아이를 가지려고 하니 나이가 걸리더라고요. 이미 지금 산모분 나이가 있어서 노산이에요. 지금 상태로는 자연 임신이 매우 힘듭니다. 인공수정을 통해 임신하셔야 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저희는 임신을 꼭 하고 싶어요.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돈은 상관없으니까 아이만 가지게 해주세요. 간절해요. 나이도 나이였는데 제가 저 때 몸 상태가 그리 좋은 편이 아니었거든요. 아빠를 도와 회사 일을 처리하느라 스트레스가 많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임신을 하려고 해도 상황이 너무 힘들었어요. 결국 몇 번의 시도 끝에 인공수정으로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무조건 아이를 가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꼭 참고 노력했습니다. 마침내 임신에 성공했고 그 사실을 양가에 알렸더니 매우 좋아하셨어요. 의사가 말하길 절대 무리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자연 임신이어도 조심해야 하는데 저는 인공수정이라 더욱 안정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회사는 당분간 나가지 못해요. 집에서 편하게 태교할게요. 그래, 그건 걱정하지 마라. 우리 딸의 건강이 최우선이지. 어렵게 가진 아이니까 집에서 걱정이라고는 하지도 말고 편하게 있으렴. 필요한 거나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아빠에게 말하고. 알겠지? 임신에 성공하고 병원에서 권고한 대로 아예 출근도 하지 않고 태교에만 집중했어요. 아이를 기다리며 남편과 더욱 돈독해지고 사이도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편하게 태교하고 저는 아무 문제 없이 출산까지 하게 되었어요. 우리 미자를 닮은 예쁜 공주님이네. 어쩜 이렇게 예쁘게 생겼을까. 아이고, 내가 손녀딸도 안아보네. 하늘에 있는 네 엄마가 봤으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안 그래도 남편하고 주말에 엄마 납골당에 다녀오려고요. 그리고 너무 슬프게 생각하지 말고 아빠가 엄마 목까지 사랑을 더 주면 되잖아요. 우리 서연이 나랑 똑 닮아서 예쁘잖아요. 제가 낳은 아이의 성별은 딸이었어요. 어렵게 가진 아이라 그런가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라고 하면 설명될까요? 저는 아직도 아이가 태어난 날의 기억이 생생해요. 그 정도로 저한테 딸은 자식 그 이상의 의미였어요. 너무 소중해서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제 소원은 남편과 사랑스러운 우리 서연이와 셋이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사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박한 소원은 얼마 가지 않아 산산조각이 나게 되었어요. 이때가 제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남편은 시아버지 회사에서 저는 친정아빠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흐르며 제가 아이를 낳고 저는 회사 일에서 손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어렵게 가진 아이라서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매우 컸거든요. 그러면서 남편이 제 일을 대신해주고는 했습니다. 처음에는 선뜻 먼저 나서서 자료 정리를 해준다는 남편이 너무 고마웠어요. 여보, 내가 당신 회사 자료 정리해줄게. 그 대베이비 파일은 어디서 볼 수 있는 거야? 장인어른이 저번에 말했던 중요한 계약서는 어디 있지? 서재 없더라. 아, 그건 회사 내 사무실에 있어. 매번 그렇게 나 도와줘서 고마워. 만약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 회사가 잘 굴러가지 않았을 거야. 당신이 이렇게 일을 잘하는 줄은 몰랐어.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내가 그럼 당신 회사 출근해서 이따 자료 볼게. 미리 김 비서에게 내가 간다고 말해줘. 요즘은 근데 내가 불쑥 찾아가도 다들 아무 말 안 하더라. 이미 사위고 남편인 거 다 알아서 그런가 봐. 당연하지. 당신처럼 이렇게 장인어른하고 아내 회사 일을 진심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어디 있니? 우리 서연이랑 행복하게 살자. 사랑해. 너무 평화로운 일상이 지속되다 사건이 터지게 되었어요.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이 집에서 제가 아이를 돌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빠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는 것처럼 받기 전에 이상한 기운이 돌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빠 무슨 일이에요? 안서방이요? 지금 회사에 갔죠. 아까 평소처럼 아침에 밥 먹고 나갔는데 왜요? 미자야, 지금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들어. 안서방이 아무래도 우리 회사 정보를 다 빼낸 것 같다. 갑자기 거래처들이 죄다 계약을 안 하고 안서방네 회사는 계약하더라. 심지어 일하던 직원들도 줄줄이 사표를 내고 있어. 뭐라고요? 아빠 잠시만요. 조금 자세히 말해주세요. 저 지금 너무 놀라서... 아니, 네? 아니, 남편 오늘도 평소랑 다른 점이 없었어요.
아빠한테 들은 내용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진짜 남편이 우리 아빠의 회사 자료를 전부 보면서 뒤에서 몰래 딴짓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만큼 남편을 믿었고 우리 아빠고 남편을 상당히 신뢰했어요. 알고 봤더니 남편은 본인 회사보다 훨씬 규모가 컸던 우리 회사를 질투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회사의 주요 인원을 빼가고 자료도 빼돌리고 중요한 계약건도 가로챘습니다. 심지어 횡령까지 해서 나중에 아빠와 제가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지금에서야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 때는 너무 당황해서 심장이 빨리 뛰어 과호흡이 올 정도였습니다. 남편에게 전화했더니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그날 밤에는 집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문 열어주세요. 지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문 열어주세요. 지금 애 아빠 어디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아유, 잠시만. 나도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 싶어. 나도 오늘 알았어. 잠시만 일단 들어와라. 여보, 아들하고 연락돼? 아이를 업고 시댁으로 달려간 저는 시댁 거실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어요. 시부모님 반응을 보니 시부모님도 이렇게 일이 커질 줄은 몰랐던 것 같더라고요. 아니, 나는 아들이 사돈 회사가 워낙 크니까 같이 잘해보자는 의미로 그런 줄 알았지. 아휴, 내가 미안하다. 시아버지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커지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울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남편이 아주 수척해진 얼굴로 집에 왔습니다. 친정아빠가 집에서 달려와서 남편과 같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심지어 남편은 우리 회사에서 빼간 정보와 인재를 줄줄이 놓쳤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안서방이 우리 뒤통수를 쳐? 안서방 자네를 내가 얼마나 믿었는데. 지금 심지어 우리 회사는 부도가 나게 생겼어. 다른 건 다 그냥 넘어갈 테니 우리 회사는 지켜주게. 제발. 저도 이러려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일이 꼬이면서 매우 커졌어요. 장인어른, 미자야, 내가 미안하다. 우리 서연이를 볼 면목도 없어. 지금 일이 다 꼬였어요. 우리 회사도 지금 부도 직전이에요. 이렇게 우리 집을 배신할 거면 당신 회사라도 살렸어야지. 지금 우리 그럼 어떡해? 당신도 우리도 지금 두 집안이 망하게 생겼잖아. 당신 제정신이야? 어? 사람이 어떻게 이래? 권력이 눈이 멀어도 적당히 멀어야지. 처음엔 그냥 우리 회사가 당신 회사처럼 저 정도 규모가 되길 원했었어. 그래서 야금야금 빼간 것은 맞아.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다 꼬여버렸어. 어떡해. 어떡해. 안서방, 진정하고 우리 차라리 그럼 합병이라도 하는 거 어떤가? 두 회사가 다 망하면 당장 직원들은 어떡하고 우리는 어떡해? 제발 정신 차리고 뭐라도 해보자, 응? 남편은 심지어 본인 회사까지 말아먹었어요. 나중에는 남편 회사도 망하고 우리 회사도 망해서 손을 쓸 수가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시아버지까지 나서서 회사들을 살리려고 했으나 이미 기울어진 회사는 돌이킬 수가 없었어요. 내가 어떻게 키운 회사인데 우리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이 회사를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나는 그분들에게 죄송해서 죽지도 못해. 아이고. 아빠, 정신 차려요. 아빠. 119. 여보세요?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아빠. 친정아빠는 충격에 그대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셔서 깨어나지도 않았어요. 충격이 너무 커서 마치 잠이 든 것처럼 눈을 뜨지 못하셨습니다. 그래도 호흡이 끊겨서 돌아가신 것은 아니라 그나마 다행이었죠. 너무 절망적인 그때 우리 딸의 나이가 겨우 4살이었습니다. 한창 부모 품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로 자라야 하는 우리 딸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제가 다시 뭐라도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4년 동안 실무에서 손을 떼고 있어서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미 수습하려고 해도 수습할 수 없을 지경이 되었기도 했습니다.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냐고! 지금 우리 아빠는 정신적 충격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어. 언제 일어날지도 몰라. 이게 다 당신 때문이잖아. 왜 그랬어? 망할 거면 혼자 망하지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고. 나라고 이렇게 될 줄 알았겠어? 나도 지금 미칠 것 같아. 어디 가서 확 죽을까? 그럼 속 시원하겠냐? 죽긴 뭘 죽어? 장난하니? 당신이 죽으면 우리 서연이는 겨우 힘들게 가져서 낳은 네 딸 지금 겨우 4살이야. 너는 그렇게 행동하면서 네 딸 생각도 안 났어?
일단 기다려봐. 내가 어떻게든 해결할 테니까 재촉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나도 고통스러워. 나라고 마음이 편한 줄 알아? 어? 나도 죽고 싶어. 아빠까지 쓰러지자 저는 기댈 곳이 전혀 없었어요. 너무 어린 딸은 이제 겨우 말문이 트이기 시작했는데 세상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남편하고 부부싸움도 매일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살았던 저는 집이 망하면 어떻게 되는지 사실 상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급하게 살던 집을 팔고 자동차를 팔고 가지고 있던 가방도 팔았어요. 주변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서 급한 불을 껐는데 그러면서 우리 집의 크기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나중에는 자포자기해서 현실에 순응했는데 우리 딸의 얼굴을 보면 자꾸 눈물이 나왔어요. 아기를 데리고 평범하게 사는 것이 제 소박한 소원이었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일단 내가 이모랑 삼촌들에게 말해서 급한 건은 해결했어. 당신 때문에 망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돈을 빌려야 해? 나 심지어 우리 서연이 손 붙잡고 돌아다니고 있어. 네가 인간이니? 어? 나도 열심히 빌리고 있어. 나도 미치겠는데 왜 자꾸 나한테 그러는 거야? 당신이랑 장인어른 그리고 서연이한테는 당연히 나도 미안해. 그런데 그래서 열심히 빌리고 있잖아. 제발 그만 좀 해. 당신 때문에 지금 몇 명의 피해를 보는지 알아?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그렇게 한 거야? 그러고도 이렇게 뻔뻔하게 말이 나오니? 진짜 해도 너무한다. 사람이 어떻게 그래? 결혼 전에 이런 사람인 줄 알았다면 당연히 결혼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서연이는 6살이 되었습니다. 친정아빠는 깨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고 그동안 이사도 수도 없이 다녔어요. 집의 크기는 날이 갈수록 작아졌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유하게 자랐던 저는 도저히 적응이 되지 않더라고요. 엄마, 우리 여기서 살아? 여기 너무 좁아. 나 예전에 살던 집에서 살고 싶어. 여기 말고 예전 집으로 가자. 응? 서연아, 엄마도 우리 서연이 데리고 여기서 사는 거 싫어.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여기서 살아야 해. 힘들고 추워도 조금만 버티자, 응? 조용하던 딸도 집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자 불만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마지막에 살던 집은 정말 말 그대로 단칸방이었습니다. 반지하였는데 이런 집에서 사람이 산다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이가 커가며 들어가는 돈이 많았는데 문제는 나가는 돈이 더 많았습니다. 버는 돈이 없어서 제가 급하게 아이를 데리고 식당에 가서 설거지를 했어요. 겨우 그렇게 벌어 온 돈도 월세를 내고 아이 먹을 빵을 사면 없더라고요. 설상가상으로 남편은 이런 우리를 두고 집을 떠났습니다. 안성철 어디 있어? 어? 내 돈 내놔. 돈을 빌려갔으면 갚아야 할 거 아니야. 당장 나와. 이 새끼 어디 있어? 어이 아줌마, 안성철 이놈 어디 있어? 당장 말해. 잠시만요. 저는 몰라요. 진짜 몰라요. 오늘도 아이 데리고 식당에 가서 설거지하고 왔어요. 여기 일당이에요. 이거라도 가져가세요. 그런데 저는 진짜 몰라요. 제발 우리 아기가 보잖아요. 제발요. 아기면 뭐 어떡하라고. 당장 내 돈 8천 내놔. 8천만 원이 장난이야? 어? 그러면 그 애라도 나한테 주던가 확. 안 돼. 잠시만요. 제가 어떻게든 돈을 구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아이는 건들지 마세요. 남편이 집을 나간 이유는 하나였어요. 바로 사채업자에게 갚을 돈이 없으니 책임감도 없이 그대로 집을 나갔던 거였습니다. 사채업자들은 텔레비전에서 보던 것처럼 진짜 인정사정 없었어요. 아이가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저를 위협했습니다. 게다가 그 돈이 8천만 원이었고 이자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구조였습니다. 아무리 봐도 제가 갚을 수가 없었어요. 집은 너무 가난해서 사채업자들이 혀를 찰 정도였죠. 남편을 아무리 원망해도 절대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저기 애기 엄마, 나도 내가 같은 여자로서 안타까워서 봐주려고 했는데 동네 주민들 창피해서 안 되겠어. 그냥 이번 주까지만 살고 나가. 난 저런 깍두기들이 우리 집 앞에서 어슬렁거리는 거 무서워서 못 살겠다고. 이게 무슨 일이야. 네? 아줌마니 죄송해요. 그래도 저희 이대로 나가면 당장 갈 곳이 없어요. 친정도 망해서 저 진짜 길거리에서 살아야 해요. 제발요. 우리 딸을 봐서라도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사정이 딱한 것은 알겠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그동안 봐준 것도 되게 많이 봐준 거 아니야? 나도 살아야지.
남은 날짜 맞춰서 돈 줄 테니까 나가. 아휴, 나도 내 집에서 편하게 살고 싶다고. 아주머니, 제발요. 제가 돈 열심히 벌어서 갚으면 돼요. 네? 네? 아주머니! 사채업자들이 하도 저를 찾아오자 나중에는 살던 집에서 쫓겨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급한 대로 집주인 아주머니에게 보증금을 받은 것으로 여관에 찾아가서 며칠 묵었어요. 그마저도 나중에는 돈이 없어서 아이를 데리고 일하던 식당에서 자기도 했는데 사채업자들이 가게까지 찾아왔어요. 사채업자들은 가게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가게 앞에서 사람들을 위협했습니다. 미자씨, 우리도 마음은 좋지 않아. 그래도 이러면 우리 가게 손님들 다 잃고 나는 그럼 생활이 안 돼. 안타깝지만 나가줘. 내가 그래도 그동안 본 정이 있어서 돈은 조금 더 넣었어.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응? 일하던 가게에서도 잘리고 진짜로 갈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저 혼자였으면 어떻게 공장이라도 들어갔을 텐데 어린 딸이 있어 그러지도 못했어요. 숙식이 해결되는 공장도 제가 딸을 데려가자 받아주기 곤란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동네에서는 어딜 가도 사람들이 우리 모녀를 쳐다보았어요. 길거리를 걷다가도 눈초리가 너무 따가워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도저히 아이한테도 못할 짓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연스럽게 사람들 눈치를 보고 조용히 하려는 모습이 너무 마음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최후의 선택을 하게 되었어요. 서연아, 엄마 말 잘 들어? 엄마가 서연이 꼭 찾으러 올 거야. 엄마는 서연이 버린 거 아니야. 알겠지?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딱 10밤, 아니다 100밤만 자고 나면 엄마가 서연이 찾으러 올게. 싫어. 나 엄마랑 같이 갈래. 엄마, 나 버리지 마. 어? 나 옆에서 죽은 듯이 가만히 있을게. 울지도 않고 엄마한테 말도 안 걸게. 나 버리지 마. 엄마. 미안해. 엄마가 너무 미안해. 서연아, 엄마가 꼭 올게. 알겠지? 엄마, 안 돼. 나 엄마 따라갈 거야. 엄마. 저는 당장 우리 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아이를 고아원에 맡기는 거였어요. 제 인생에서 저보다 더 소중한 우리 딸을 제가 제 손으로 고아원에 맡기는 심정은 말로 하지 못합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바로 나올 정도거든요. 오는 딸을 뒤로 하고 도망치듯 무작정 걸었어요. 버스 터미널로 가서 가까운 인근 대도시로 가는 버스표를 끊었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일단 어떻게든 일자리를 구하는 게 제일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인력 사무실에 가서 당장 출근할 수 있는 곳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마침 거기 사장님이 어느 부잣집을 소개해 주었어요. 미자씨 운이 좋네. 어떻게 딱 오늘 아침에 문의가 들어온 게 있거든. 이 집이 여기서 제일 부잣집이야. 공장도 여러 개 가지고 있고 진짜 잘 나가. 아무튼 지금 여기 사장님이 자리를 비웠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가사 도우미를 구하나 봐. 원래 일하던 분이 있으니까 자세한 건 가서 들어요. 사장님의 소개로 가사 도우미를 하게 되었는데 그 집에 도착해서 저는 한동안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크기 자체가 압도적으로 컸는데 자꾸 제가 어릴 때 살던 집이 떠올랐거든요. 저도 이런 집에서 어릴 때는 부모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으니 그 기억이 자꾸 나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빨리 돈을 벌어 우리 서연이를 데리러 가야 했죠. 그렇게 집에 갔더니 원래 일하던 분이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내가 고향으로 이제 내려가려고 새로 사람을 구하게 됐어요. 이 집에서 10년 넘게 일했는데 아쉽네. 여기 사장님 젠틀하고 좋은 분이에요. 사모님도 참 곱고 다정하고 좋으셨는데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장님하고 딸하고 둘이 살아요. 그런 사정이 있었군요. 따님은 몇 살이에요? 사모님은 언제 돌아가셨어요? 이런 사정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제가 인력사무소에서 사장님 말 듣고 진짜 바로 온 거라서요. 딸은 지금 중학생이에요. 한창 사춘기라 예민할 때죠. 그래도 성격은 조용해요. 사모님은 6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애초에 사장님하고는 정략 결혼이었어요. 듣기로는 사모님 친정이 진짜 잘 산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딸은 되게 내성적이고 말도 없어요. 지금 시기가 사장님이 일 때문에 바빠서 자리를 한 달을 비운 시기라 집안은 되게 조용할 거예요.
잘 왔어요. 일하던 분에게 들은 내용으로는 사장님의 회사는 국내에서 알아주는 유통회사였어요. 생각보다 훨씬 대단한 회사의 사장님이더라고요. 하지만 사장님은 일이 워낙 바빠 집에 애초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돌아가신 사모님과는 정략 결혼이었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딸은 매우 소심하고 내성적이라고 했습니다. 대궐 같은 집인데 제가 하는 일이라고 딸의 끼니를 차려주고 청소하는 게 전부였어요. 딸이 워낙 방에만 틀어박혀 있어서 청소도 할 게 별로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입주 가정부로 일했는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딸이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사장님이 집에 오시면 그때 부탁이라도 해볼까 생각했죠. 원래 일하던 분이 고향으로 내려가시고 사장님의 딸과 저만 집에 남게 되자 저는 자꾸 그 따님을 보며 우리 서연이가 떠올랐습니다. 따님의 이름은 수연이었는데 이름까지 비슷해서 더 그랬어요. 학생, 아니 수연아. 이거 아줌마가 만든 잡채야. 한번 먹어봐. 아줌마한테도 딸이 있는데 이걸 그렇게 잘 먹거든. 입에 맞았으면 좋겠다. 맛있어? 네. 그래? 맛있다고 하니까 다행이다. 그럼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 그리고 아줌마가 이따 간식으로 계란 샌드위치랑 오렌지 주스해서 방으로 가져다 줄게.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알겠지? 수연이를 보면 자꾸 우리 딸이 떠올라서 엄마처럼 행동하게 되더라고요. 만약 남편이 우리 친정을 배신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살고 있을 거라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수연이가 워낙 말도 없어서 자꾸 신경이 쓰였어요. 한창 예민할 나이인데 엄마는 죽고 없고 아빠는 바빠서 이렇게 한 달이나 자리를 비우니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래서 일부러 더 제가 먼저 다가갔더니 수연이도 점차 저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아, 아줌마가 떡볶이 만들었어. 저번에 보니까 떡볶이 맛있게 먹는 것 같아서 해봤는데 어때? 그리고 이거는 시장에 갔다가 우리 수연이가 입으면 예쁠 것 같아서 잠옷으로 사왔어.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안 입어도 돼. 떡볶이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옷도 감사해요. 그런데 아줌마 딸은 몇 살이라고 했죠? 우리 딸? 우리 딸 이름은 서연이고 지금 6살이야. 너무 예뻐. 그래서 너무 보고 싶어. 우리 딸을 얘기하니까 눈물이 나오네. 미안하다 수연아. 마저 먹어. 죄송해요. 이러려고 물어본 건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아줌마 딸이 부러워서.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저도 엄마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줌마 같은 엄마가 있으면 세상에 두려울 게 없을 것 같아서. 뭐? 수연이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고맙다. 그런데 나는 0점짜리 엄마야. 내가 내 손으로 우리 딸을 고아원에 보냈거든. 지금도 말하면서 너무 보고 싶어. 수연이와 저는 서로 이렇게 속에 있는 얘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둘은 급속도로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수연이가 학교에 가면 저는 몰래 고아원에 가서 우리 딸이 어떻게 지내나 보기도 하고 아빠 병원에 가기도 했습니다. 아빠는 그때까지도 일어나지 않고 있었어요. 병원비는 이미 밀릴 대로 밀려서 다음 달에 갚지 않으면 쫓겨날 지경이었죠. 딸을 데려오는 것이 어쩌면 더 늦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 갑갑했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3주가 지나고 사장님이 집에 오기까지 딱 일주일이 남았을 때였어요. 시장에 가서 수연이 저녁 반찬을 사서 들어오는데 누가 집 앞에 있더라고요.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린 이후로 낯선 남자를 보면 순식간에 굳는 습관이 생겼던 저는 잔뜩 경계하며 그 사람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눈이 마주치고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줄 알았어요. 여보, 미자야! 여기서 일하는 거 맞아? 세상에,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버스 터미널에서부터 며칠을 잠도 안 자고 여기서 일하는 거야?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날 찾아와? 당신 미쳤어? 나랑 서연이 버리고 도망간 건 언제고 이렇게 찾아와? 미친 거 아니야? 양심이 어디 있는 거야? 이혼하자. 나는 당신 보면 이혼 말고 할 얘기 없어. 미자야, 진정하고 내 얘기 한 번만 들어봐. 월급 받았어? 나 딱 100만 원을 주라. 그러면 내가 그걸로 마지막 남은 빚 다 갚고 우리 새 출발할 수 있어. 장인어른 병원비도 내가 다 낼게. 미자야, 한 번만 나를 믿어줘. 야, 너 지금 나한테 지금 내 몰골을 보고도 돈을 달라는 소리가 나와? 진짜 당신 제대로 미쳤구나. 제발 사람이라면 나를 그만 찾아와. 이혼하자고.
그리고 너 우리 서연이나 찾지도 않네? 네가 그러고도 아빠야? 아니, 서연이한테 아빠는 없어. 당장 꺼져. 아, 그래. 우리 서연이 어디 있어? 여기 안에 있는 거야? 아니, 제발 돈 100만 원을 주면 내가 너 앞에 다시는 안 나타날게, 어? 미자야, 제발. 너 진짜 어렵게 찾았어. 바로 집 앞에 나타난 사람은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이라고 부르기도 싫은 그 남자는 심지어 저에게 돈을 요구했어요.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돌아다니는 건지 행색도 거지 같더라고요. 남편은 누가 봐도 노숙자처럼 보였습니다. 이상한 냄새도 나고 마주하기 힘들었어요. 당장 내 앞에서 꺼져. 나 지금 경찰 부를 거야. 당신 지금 여기서 계속 이러고 있으면 경찰한테 잡혀가. 여기 동네 분위기 보고도 모르니? 여기 부잣집만 있는 동네야. 만약 당신이 우리 친정을 배신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이러고 살고 있겠지. 다 당신 업보야. 나도 이러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든 책임진다고 하는 거잖아. 당신 도대체 나한테 왜 이래? 내가 당신하고 서연이 버리고 도망갔어? 아니잖아. 도망간 거 맞잖아.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남의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는 건데 지금 어디서 발뺌이야? 나는 당신하고 살았던 내 몇 년이 너무 후회된다고. 우리 다시는 엮이지 말자. 제발 내 인생에서 사라져. 이 말을 끝으로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가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수연이의 저녁을 차리는데 자꾸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도대체 내 인생이 어디서부터 꼬인 걸까 생각이 들었죠. 만약에 내가 부모님의 반대에도 끝까지 굽히지 않고 진석이와 결혼했으면 적어도 이렇게 불행하게 살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수연이와 여전히 재밌고 즐겁게 보냈어요. 당연히 마음속에는 우리 딸의 생각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저를 눈치챘는지 수연이는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아줌마, 내일 아빠 오잖아요. 그러면 아줌마랑 저랑 둘이 아빠한테 아줌마 딸 데려와도 되냐고 물어보는 거 어때요? 사실 저도 아줌마 딸 서연이 궁금해요. 저 혼자라서 외로움 많이 타는 거 알죠? 서연이랑 같이 살면 좋을 것 같은데. 아이고, 수연아. 네가 아줌마 생각도 해주고 너무 고맙다. 그런데 나도 내일 사장님 얼굴을 처음 보는 날이잖아. 일단 조금 지내다가 말을 꺼내는 게 좋을 것 같아. 너무 초면에 그런 부탁하면 사장님이 내키지 않을 수도 있어. 수연이가 조심스럽게 해준 얘기에 저는 감동했어요. 한 달 동안 둘이 붙어 있으면서 짧다면 짧은 기간이었지만 정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사장님의 얼굴을 보는 날이 되었습니다. 미리 비서를 통해 몇 시에 도착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수연이가 학교에서 돌아온 직후더라고요. 미리 저녁을 맛있게 만들고 수연이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사장님을 기다렸습니다. 문 밖에서 도착하는 소리가 들리고 사장님이 현관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아빠 보고 싶었어. 오랜만이야. 아빠도 나 보고 싶었지? 그럼 우리 수연이 잘 있었어? 아빠가 한 달이나 집을 비워서 미안해. 그래서 아빠가 우리 딸 주려고 선물도 사왔어. 이것 봐, 우리 수연이가 좋아하는 초콜릿이야. 그나저나 그동안 일하시는 분도 바뀌었다며? 응, 새로 바뀐 아주머니 너무 좋으셔. 음식도 잘하시고 나도 잘 챙겨주셔. 부엌에 계실 거야. 이리 와. 수연이와 정답게 대화를 나눈 사장님은 부엌으로 걸어왔어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눈을 마주쳤는데 순간 너무 놀라서 그대로 굳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살며 그날이 제일 심장이 빨리 뛰었던 날이었어요. 세월이 아무리 흐르고 많은 시간이 지났어도 절대 잊지 못하는 얼굴이 제 눈 바로 앞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놀란 것은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장님도 저를 보고 매우 놀라 눈이 커졌거든요. 수연이만 중간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웃고 있었죠. 정적을 깬 것은 바로 사장님이었습니다. 너 김미자 아니야? 네가 어떻게... 아니 미자야, 너 미자 맞지? 아닐 리가 없어. 내가 너를 어떻게 잊어. 진서가... 미자야, 김미자. 맞구나. 세상에. 아니 너 그동안 어떻게 지낸 거야? 아니 그나저나 네가 왜 이러고 있어? 네가 왜 가사 도우미를 해? 응? 아줌마랑 아빠랑 서로 이미 아는 사이예요? 우와. 수연아, 아빠가 미안한데 아주머니와 둘이 얘기해도 될까? 네 방에 가 있으렴. 이따가 아빠가 방으로 갈게. 급하게 수연이를 방으로 보내고 저는 식탁에 앉아 오랜만에 본 사장님, 아니 진석이와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미국에서 유학하고 와서 너를 한참 찾았어. 네가 살던 집도 가고 학교도 가고 친구들에게 연락하고 난리도 아니었어. 그런데도 너를 찾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나는 그 뒤로 결혼도 포기하고 살다가 지금 남편을 만나게 됐어. 얘기하자면 긴데 그렇게 너를 반대했던 우리 엄마는 하늘로 가셨고 아빠는 병원에 계셔. 그리고 결혼한 남편은 우리 친정을 배신해서 집안을 말아먹었어. 그 사람 때문에 폭삭 망해서 키우던 딸은 고아원에 내 손으로 맡겼고 나는 이러고 있는 거야. 아, 미차, 너에게 이런 일이 있을 줄은 몰랐어. 너무 가슴 아파서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나는 사실 너희 부모님에게 그 당시 너를 떠나달라는 부탁을 받았어. 그리고 그 부탁과 함께 많은 돈을 받았고 그 돈으로 이렇게 사업도 시작한 거야. 어떻게 보면 미자 너희 부모님 덕분이야. 아, 그랬구나. 나는 그거는 몰랐어. 어쨌거나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다니 너무 다행이다. 다시 만날 때는 나도 뭔가 떳떳한 모습으로 만나고 싶었는데 이렇게 만날 줄이야. 너무 민망하다. 아니야, 전혀 민망하지 않아도 돼. 그나저나 그럼 네 남편은 지금 어디 있는 거야? 아, 참고로 사실 나는 미자 너를 잊은 적이 없어. 지금 수연이 엄마도 사실은 정략 결혼이야. 남편은 나한테 빚을 떠넘기고 도망다녀. 얼마 전에도 여기 집 앞으로 찾아왔더라. 다음에 오면 이혼 도장 찍으라고 하려고. 내가 그 사람만 생각하면 열불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 내 인생의 원수야. 그날 진석이와 저는 진지하게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공유했습니다. 그러면서 울고 웃고 밤을 새워가며 얘기하다 보니 다음날 동이 트더라고요. 오랜만에 본 진석이는 여전히 멋있었고 다정했습니다. 증발한 것처럼 사라지더니 이렇게 번듯한 기업의 사장님이 되어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너무 놀랍고 고맙게도 진석이는 먼저 이렇게 말을 꺼내주었어요. 미자야, 오늘 바로 고아원에서 네 딸 데려와. 내가 김비서 시켜서 서류 처리랑 나머지는 알아서 할 테니 일단 데려와. 나는 네 딸이 고아원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아. 너무 고마운 진석이 덕분에 저는 바로 고아원에 달려가서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안녕? 나는 수연이 언니야. 네 이름이 서연이지? 아줌마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 반가워. 언니랑 언니 방에 가서 놀래? 수연이와 서연이는 처음 만난 사이인데 얼마나 둘이 잘 놀았는지 모릅니다. 둘이 노는 모습을 보는데 뿌듯하고 기뻐서 눈물이 나올 정도였어요. 한 집에서 제 딸을 데리고 진석이와 수연이와 사니 마치 한 가족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그렇게 바라고 바랐던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의 모습이었죠. 이런 느낌은 저 혼자만 받은 것은 아니었나 봐요. 몇 개월이 지나자 진석이가 진지하게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미자야, 너만 괜찮다면 우리 결혼할래? 아이들도 지금 둘이 자매처럼 지내고 있고 무엇보다 내가 너를 이제는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 우리 남은 인생은 이렇게 서로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자. 그동안 혼자 너무 고생 많았어. 우리 결국 다시 만나게 됐네. 너와 결혼하면 나야말로 행운이지. 너무 고마워. 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진석이를 다시 만나 재혼하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과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진석이가 사람을 써서 전 남편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빚을 갚아주는 조건으로 깔끔하게 서류상으로 이혼했습니다. 물론 다 갚아주지는 않았고 딱 이혼 소송을 깔끔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진석이가 알아서 처리했어요. 그리고 진석이는 우리 아빠의 밀린 병원비도 다 내주었습니다. 얼마 정도 시간이 흐르고 아빠는 마침내 깨어났어요. 아빠, 이 사람 기억나요? 아빠가 그렇게 반대했던 그 놈이잖아. 나 결국 다시 만나서 결혼해요. 이제 이 사람 사장님이니까 결혼 반대하고 그러지 않지? 아버님 오랜만이에요. 반갑습니다. 그때 미자 옆에서 떠나라고 하시면서 주셨던 돈 덕분에 이렇게 살아요. 그 돈으로 장인어른 병원비도 냈어요. 이제 미자 옆에서 번듯하게 고생 안 시키며 살겠습니다. 아빠는 정신은 깨어났지만 아직 말씀은 온전하게 하지 못하세요. 그래도 눈과 표정을 보니 진석이란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딸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아세요? 엄마, 나 이번 주 일요일에 언니랑 같이 놀이공원 가기로 했어. 언니가 내가 거기에 한 번도 안 가봤다고 했더니 데리고 간대. 뭐? 수연아, 진짜야? 혼자 서연이 데리고 갈 수 있겠어?
엄마가 같이 갈까? 괜찮아? 나는 이미 여러 번 가봐서 괜찮아. 그냥 엄마랑 아빠는 데려다주고 데리러 오기만 해요. 내가 서연이 데리고 놀러 가는 거니까 둘이 데이트도 하고. 아유, 우리 첫째 딸이 이렇게 효녀다. 여보, 그럼 우리도 주말에 애들 데려다주고 데이트나 할까? 우리 가족은 너무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가끔은 자기 전에 이 현실이 오히려 꿈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다시 단칸방에서 사채업자들에게 위협을 당할까봐 무섭기도 합니다. 물론 그럴 때마다 현재 남편은 너무 자상하게 제 곁을 지켜주며 불안을 없애주고 있죠. 전 남편은 듣기로는 깜빵에 갔다고 해요. 저와 서류상으로 이혼하고 현 남편이 아주 철저하게 고발하고 죄를 물어 교도소에 잡혀갔다고 하더라고요. 어찌나 통쾌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제 전 남편과 예전 결혼 생활을 다 잊고 새 인생을 살도록 하려고요.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사연인데 재밌게 들으셨나요? 저는 사연을 제보하며 인생을 돌아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고 따뜻한 일상 보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